네, 코스닥이 4거래일 만에 1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몰캡 전문 애널리스트 모셔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커다란 이야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또 대형주 비빅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제 스몰캡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예. 결국은 이 스몰캡도 형들이 잘 나가야 동생들도 잘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근데 이 형들이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시장을 달리고 있으니 이 동생들이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지금 더군다나 겨울이 오면은 이 조류독감이 시작되면 코스닥, 나스닥 이 닭들이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장? 예. 그래서 일단 코스닥 시장 제가 진단해 봤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단 그 코로나도 생각보다 좀 심해지고 거기다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서 좀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물론 또 최근에 코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조정도 깊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경 TV 나오는데 항상 말하는데 올해 하반기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스피 위주의 장세였고, 그리고 최근에 느끼셨겠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이런 그 시가총액 코스피 초대형주들이 이런 반도체 관련 좀 이슈로 해가지고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최근에 또 조정을 많이 받은 2차 전지 대형주, 뭐 LG화학 예. 이런 쪽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한 주랑 그 네. 주를 가지고 코스닥을 산다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이제 그 물론 좀 코로나가 생각보다 심해지지만 이 접종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후에 이런 그 경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개인들도 보복 소비나 등등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낙수 효과가 코스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주체도 개인 투자자분들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 하물며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투자자분들도 이전과 다르게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이유를 더불어서 저는 한 두세 달 전부터 올해 하반기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정도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단기 급등에 따르고 좀 최근에 따른 그 조정일 뿐이지 저는 하반기 코스닥은 계속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크게 보면 조정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예, 조정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요 두 가지 보는데 일단 지수 자체는요 이 다음 달 추석 연휴 때까지는 지수 전체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코스닥이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네. 현재 좀 일시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중소형 스몰캡은 개별 종목 장세 아니면 스타일 종목 장세, 특정 테마나 특정 스타일 좀 이런 쪽으로 가고 지수 네. 자체는 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왜 추석 연휴로 생각하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게 봤을 때 추석 연휴 전까지는 좀 공격적인 투자 집행을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좀 꺼리는 게 있고요. 좀 이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또 추석 때가 되면 좀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 자체는 네.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9월 말 정도 그 후부터나 좀 지수 플레이는 그렇고 당분간은 개별 종목 아니면 스타일 종목 장세 전 좀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 선물을 보니까 예. 다우 선물이 한 85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예. 나스닥 선물이 한 25포인트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역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 같은데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주가 일단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야지만 예. 이 기술주가 그 다음에 이 수급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코스닥에 있는 많은 중소형주가 예. 이 코스피하고 어떤 상관관계, 연관성, 아까 낙수효과 말씀을 예. 하셨는데 어떤 기술적인 또 바이오적인 어떤 예. 또 화학적인 예. 그런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예. 그게 또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면 특정 뭐 섹터나 네. 아니면 특정 테마, 특정 이슈, 뭐 예를 들면 요즘에 한창 핫한 메타버스건 ESG건 그게 있으면 그와 관련된 일단 코스피 초대형 주 중에 일단 최고의 수혜주가 있고 예를 들면 메타버스만 해도 그와 관련된 플랫폼
그와 관련된 기술 관련된 정점에 있는 대형주가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거기에 뭐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가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ESG도 비슷한 겁니다. 뭐 관련된 초대형주가 있으면 그 관련된 이제 쭉 낙수 효과가 오면서 중소형주가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왜 자꾸 지금 중소형주 코스닥을 더 해야 되냐면, 그동안 우리가 근한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기관 위주의 장세가 되다가,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 기관 위주의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위주의 장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패턴, 마치 꼭 코스피가 가야지만이 코스닥이 간다, 이런 패턴이, 물론 그게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전 대비는 그게 많이 좀 희미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유동성이 지금 계속 풍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예. 근데 이번에 좀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 뭐 신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대 매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고 네. 좀 손실이 상당히 클 텐데 계속 유동성이 풍부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막 작년 하반기 같이요, 엄청나게 막 그런 유동성의 유입은 없지만 저는 그래요. 오히려 중소형주일수록요, 조금의 자금만 유입돼도 그 주식이 움직이는 이 변동성, 베타는 훨씬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쭉 해보니까요, 신규 수급 들어오는 게 기관들은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아니면 ETF 이런 쪽을 제외하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위주로 뭐 이게 지점이 됐건 뭐 개인 직접 투자자분들이건 아니면 예 뭐 레버 카운트건 이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전 또 최근에 또 이제 좀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이제 시장이 조금 경색이 됐지 않습니까? 네. 또 오히려 이럴수록 더더욱 더 주식시장으로, 물론 작년 하반기 같이 엄청난 자금 유입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 작년에는 특히 어떻게 하냐, 올해 초만 해도 뭐 막 삼성전자도 뭐 10만 전자 가까이 간다 이러고 막 자동차들 한때 장중에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수급이 일정 한 절반 정도만 저는 중소형주만 놔도 오히려 대형주가 움직이는 폭보다는 훨씬 더 저는 핫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든 시장에서 일단 큰 손들이 움직이는 것이 주체가 돼야지 예. 작은 손이나 중간형 손들이 움직여서는 시장의 안정감을 갖고 가기는 힘들거든요. 예. 물론 국민연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ETF 같은 이런 펀드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친구들이 빠졌다는 것은 예.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가고 개미 투자가면 예. 이게 테이퍼링이나 향후 하반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현금 보유력을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럼 나도 이 순간에는 좀 손절을 하더라도 빼서 기다렸다가 이게 심리적인 공황이 상당히 빠르게 온단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예. 그때 아마 다시 매입하러 들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그 신용 때문에 반대 매매 많이 그렇죠. 당하셨는데 전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아예 주식에 대한 주식을 아예 그냥 팔고 현금만 보유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레버리지 투자를 좀 지양하거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면,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 레버리지 비율을 낮췄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투자했으면 이 단기간에 이 보유로는 손실이 났지만 이렇게 회복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그렇죠. 과도한 레버리지 뭐 2배, 3배 거기다가 뭐 스탁론에 뭐 CFD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전 그래서 하반기 하는 게 꼭 지금 주식을 해야 돼? 아니면 팔아서 현금 보유해야 돼? 그런 이 부분부터 생각보다는 투자는 하시되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현금 위주로만 하시면은 설령 좀 또 뭐 추석 지나고 하반기에 일시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또 그거 좀 버티고 나면은 종목 피킹이나 섹터나 특정 그 이슈에 대한 따라가는 것만 잘하면 저는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또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얻지 않을 수 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제도적인 질문인데 예. 반대 매매 말씀을 하시니까 예. 우리 손현정 앵커가 아주 정확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공매도를 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반대 매매하고 공매 허가가 예. 이게 지금 맞물려 가면서 개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공매도라는 게 좀 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요. 마치 반대로 좀만 생각을 다르게 하시면, 우리가 신용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매수하는 거에
반대가 또 공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주식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좀 그래서 당연히 물론 최근과 같은 급락장에 공매도까지 더해져서 반대 매매나 이런 게 더 나올 수 있는 거 그건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엄연한 공매도라는 게 막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 있던 제도였는데 좀 만약에 그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리스크를 느끼시거나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시던가 아니면 레버리지만 좀 청산을 하셨어도 예, 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슴 아프게 반대 매매 나갈 일은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 이제 공매도가 뭔가 좀 대해서 뭔가 리스크가 있다던가 시장이 급락할 것 같은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레버리지 비중에 대해서 뭔가 좀 위험하다고 느끼시면은 즉시 그냥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시거나 주식을 그냥 현금 주식만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 좀 그러니까 매우 그냥 간단한 발상의 전환인데 또 그게 막상 투자자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 좀 앞으로는 좀 시장 상황 판단해서 좀 뭔가 시장이 조금 단기간에 좀 힘들 것 같고 어렵다 그럴 때는 좀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예 공매도를 중단을 안 시켰으면 모르는데 이 사상 초유에 또 공매도를 중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건 2년 가까이 했나요? 그래놓고 다시 이제 또 공매도를 만들어버리는 원래 공매도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하나의 건전할 수도 있고 또는 필요 같은 요인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중단시켰다가 다시 풀어버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책의 신뢰성, 시장의 신뢰성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의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마이너스 낙수 효과가 이쪽 중소형주로 그냥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개미들이 다 안고 가는 현상. 그래서 조금은 좀 정부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건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우리 국내 시장을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해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또 중국의 뭐 상해나 이런 쪽에서의 기술주 어떤 앞으로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던 게 아니 미국은 뭐 이미 그 다우건 뭐 아니면 나스닥이건 신고가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미쳐 갈 듯 하다가 조정은 오히려 조정은 더 많이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 중국이랑 밀접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중국 증시가 뭐 그 중국 정부의 좀 이런 좀 규제 때문에. 좀 각종 규제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중국 본토건 홍콩이건 조정을 크게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도 그래서 아침에 딱 장 초반에 좀 괜찮다 갑자기 10시 정도 되니까 중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저희도 같이 조정을 받아서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요.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양질의 자금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자금은 계속 미국 시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서도 개인 투자분들도 국내 주식도 하시지만 미국 투자는 뭐 중장기로 뭐 ETF, 뭐 배당을 바라보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잘 안 하는 그런 자금이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좀 그래서 반면도 좀 최근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서 많이 신뢰를 잃었어요. 또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아니면 뭐 이런 펀드나 좀 투자를 좀 비중을 줄여야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양극화되는 게 글로벌 증시도 갈수록 양질의 자금은 미국 증시로 많이 가고 좀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 많이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나라는 이 중국 증시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중국 관련된 뭐 소비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증시에 좀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하반기에 코스닥을 조금 유망하게 본다면 좀 주도 섹터는 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장에는 가장 큰 두 개의 큰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해서 메타버스고요. 두 번째는 ESG. 뭐 ESG 안에는 뭐 친환경부터 해서 뭐 수소, 전기차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올해 초 대비 가장 부진했던 바이오, 제약 바이오인데요. 오히려 최근에 조정장에 또 의외로 제약 바이오주들은 좀 생각보다 선방을 했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형 바이오주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물론 개별 종목이 있지만 굳이 이렇게 섹터나 이런 테마를 조금 구분한다면 메타버스 관련된 쪽 그런 디지털 경제, 두 번째 ESG, 세 번째가 상대적으로 올해 가장 그동안 수익률이 부진했던 제약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탑픽 종목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YG 플러스를 커버하시긴 했던데 예. 엔터 쪽도 관심 많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YG 플러스 보고서 작성하고 한 오늘까지 한 어제 10% 오늘 한 2, 3%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이쪽 그 엔터주가요. 기존에 물론 뭐 K-팝 이런 거에서 글로벌도 있지만 이제는 메타버스랑 연관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하려면 원천 IP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천 IP가 엔터 그리고 게임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원천 IP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블록체인 해서 네. NFT도 발행하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래서 특히나 또 엔터가 왜 좋냐면요. 엔터는 이 전 세계에서 K-팝은 우리가 주도권 헤게몬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본고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아시겠지만 BTS 비롯해서 블랙핑크 정말 이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엔터 본업이 아니라 메타버스 쪽 관련해서도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저는 이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수요가 엄청 눌려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가 지금 상당히 모더나만 하더라도 한 $60 정도 하던 게 지금 $40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이 눌렸던 수요가 뭐 앞에서 항공 이야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폭발할 때가 된다면 한국의 코스닥 이 중소형주 캡과 나스닥 이 차이가 갭이 어느 정도 좀 수익률 차원에서 메워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질문을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했는데 항상 보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더 잘 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 나스닥이 꾸준하게 요즘에서 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투자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술주, 뭐 플랫폼 관련주, 바이오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과연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선도할 수 있겠느냐 측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주를 빼고는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IT건 자동차건 뭐 그외건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 가진 섹터가 상당히 많은데 정말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1등을 넘어서 주도권까지 쥐고 있는 섹터는 엔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정말로 엔터 쪽은 정말 저는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계속 길게 보고 투자하셔도 되지 않나 저는 보고 참고로 있습니다. 영국이 그 해리포터 있죠. 네. 해리포터 영화가 나왔을 때가 90년도 중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영국 국민 소득이 한 2만 불가량 뜹니다. 이렇게 한 3만 5천 불 정도 하다가 5만 달러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영향이 해리포터와 같은 바로 문화에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는 아까 지나가듯이 NFT 말씀하시고 비트코인 이 따라가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치 대양 해군을 바라보면 잠수함이 앞에 가고 항모가 쫙 가면 전단이 가듯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문화주가 가면은 뒤에 따라가는 디지털 기술주, 뭐 자동차, 심지어 배터리 관련된 주식, NFT,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낙수효과 이야기한다 그러면 관련된 주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엔터테인먼트와 핵심된 관련된 엔터테인먼트랑 관련된 거요. 일단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것 중에는 일단 좀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사들을 인수하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알겠지만 뭐 SM 같은 경우도 뭐 굴지에 뭐 이런 그 인터넷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맞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 ENM도 그렇다 그러고 그 이유가 큰 측면에서 결국 메타버스랑 NFT 해야 되면 원천 IP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 SM이나 뭐 YG나 빅히트나 뭐 JYP나 큐브나 이런 거를 가진 어디 인수하거나 지분을 실은 회사들 또한 가치가 부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NFT 한 자회사 있죠. 제가 어저께 쓴 뭐 YG 플러스가 됐건 뭐 이제 그런 회사들 일단 봐야 되고 또 뭐 그리고 또 넓게 봤을 때는 결국엔 게임이나 미디어 컨텐츠 주까지 저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탑픽 종목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일단 일단 첫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첫 번째는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이 레고캠 바이오가 컨줄올이란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안정성 및 유효성을 높인 차별화된 그 ADC 항체약물 접합제를
제조합니다. 요게 이게 독보적인 차세대 ADC 기술력인데 좀 바이오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올해 안에 한 3개 정도 기술 이전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바이오가 한다 하다가 다들 뭐 기술인데 이거는 기술력도 분명히 확인이 되어 있고 올해 안에 2-3개 정도 기술 이전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레고캠 바이오는 최근에 수급을 봐도 기관들도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각종 모든 웬만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레포트를 제가 쭉 보니까 좋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레고캠 바이오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 종목이 지금 1년 동안 3%밖에 안 올랐네요. 예, 왜냐하면 근데 올해는 YTD 올해 초 대비 제약 바이오가 다들 마이너스가 엄청 심한데 그것 대비 올해 3%면은 이거는 다른 것 대비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뭔가 실력 기술도 있고 기대가 되니까는 그동안 괜찮았던 건데 이제 비로소 좀 제가 보기엔 주가 갈 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또 다날도 커버를 하셨었죠? 예, 두 번째는 다날인데요. 다날은 메타버스와 관련돼 있습니다. 다날이 원래 기본적으로 PG 우리가 휴대폰이나 뭐 신용카드 결제할 때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거 말고 여기가 이제 올해 초에 그 페이코인이란 걸 해서 이제 이 가상자산을 상용화 시켰는데 또 여기 자회사 중에 제프라고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 기반으로 가상자산 재테크 커뮤니티 서비스인데 올해 12월에 그 베타 서비스를 런칭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PG 사업과 그리고 페이코인 이거 했던 걸 기반으로 이 제프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자산 재테크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쪽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자산 이쪽과 좀 이 그룹사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날도 좀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메타버스 관련된 주를 요즘 CM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CF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왜냐 그럼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서양에서는 메타버스는 미국이 주도하고 동양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합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중국 정부가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미 3차 산업까지 냈고 4차 산업을 어느 국가가 헤게모니를 쥐는데 원래 중국이 상당히 인구도 있고 기술력도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위협이 됐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는 원래 기본적으로 IT나 뭐 통신이나 말씀하신 대로 문화 콘텐츠가 이쪽 동양권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규제가 때마침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위주로 해서 이런 메타버스 쪽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IT 인프라, 통신 인프라 그리고 문화 콘텐츠 IP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상당히 좀 이쪽 메타버스나 관련해서는 전 글로벌하게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ESG가 요즘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ESG 관련해 가지고 뭐 플라리스 웍스인가요? 이런 회사들을 상당히 지금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초기 단계인데 이 부분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ESG 쪽은 뭐 최근에 뉴스 보시면 막 환경 기후부터 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해야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건 정부의 보조금이건 기업체도 당연히 이런 환경 오염을 최소한 줄이고 또 우리 소비자들도 그런 물품을 구매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건 단순히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10년, 20년, 30년 계속된 테마고 제가 오늘 마지막 종목이 이 폴라리스 웍스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그린 미래학교인데 우리나라 한 40년 이상 된 학교가 엄청 많아요. 그걸 이제 다시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가 그동안 컨테이너에서 했는데 컨테이너가 되게 뭐 막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힘들었는데 여기가 이동형 모듈러 관련된 렌트 사업을 해서 기존 컨테이너 대비 훨씬 학습 환경이 좋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ESG고 또 이제 학생들은 우리나라 미래이기 때문에 또 교육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의 그 스마트 그린 학교 이런 지원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이런 그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폴라리스 웍스도 ESG 차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1,620원 정도로 나오는데 자막에 목표가는 어느 정도 두고 계세요? 전 이건 그러니까 전 그냥 이거는 오늘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특히 한 3년 정도까지는 이미 뭐 수주 걱정은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이거 이상의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은행에 금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축적을 하려고 예.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 이야기를 벌써 다 했단 말입니다. 예. BBIG 쪽으로 갈 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ESG도 중요하다. 그러면 예. ESG는 BBIG 뒤에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투자를 할 때 한 2년 이상은 봐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한 뭐 2년, 3년, 5년 계속 쭉 봐야 되는, 저는 특히나 이 ESG는요, BBIG 뒤에도 있지만 또 같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이것도 ESG 중 하나고요. 수소도 그렇죠. 그렇고요. 이 모든 게 다 ESG는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섹터에 다 연동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군요. 예, 예. 앞으로 ESG 관련돼서는 이거는 예, 지속적인 테마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폴라리스웍스가 7%까지 네. 강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